오늘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절기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도 절기에 걸맞게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방은 벌써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강원 영동 지방인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은 29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유지되면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도 이미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현재 폭염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고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속초가 35.7도를 비롯해 울진 34.3도, 강릉 33.7도, 대구 33.2도, 서울도 30.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지역별로 강수차가 무척 크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부터 주말 오전까지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이후 장마 전선은 북한으로 올라가겠고 사실상 올여름 장마는 끝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바지 장맛비도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동해 2차례 경고 사격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러시아 공군기들의 우리 영공 침범 과정, 또 우리 군의 대응까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오전 9시 9분경인데요. 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상공 영공을 2차례 침범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6시 44분엔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후 8시 33분 카디즈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던 중국 군용기들은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는데 이때 러시아 군용기 3대와 합류했고 이후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는 남쪽으로 향하며 카디즈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겁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들은 이에 맞서 차단 기동과 함께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경고 사격을 받은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빠졌다가 오전 9시 33분 또다시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는 역시 다시 경고 사격을 했고 러시아 공군기는 오전 9시 37분 독도 영공을 빠져나간 뒤 오전 9시 56분 카디즈에서도 완전히 나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NLL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포착한 직후 곧바로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고 추적과 감시, 차단 비행, 경고 사격 등 정상 대응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내려온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합류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군용기들의 카디즈와 영공 침범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욱 위원이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경고 사격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쭉 상황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경고 사격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요, 이게 그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카디즘과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격추를 하거나 아니면 예. 강제 착륙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격추를 하거나 강제 착륙, 강제 네. 착륙을 시키거나 원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뭐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영공을 뭐 침공에 들어오는 일들이 없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80년대 같은데
중국 군용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뭐 예. 강제 착륙시켰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지만은 예. 뭐 사격을 해서 한 사례는 저도 한 최근 한 20-30년 만에 처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다른 나라 군용기가 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이게 이제 카디즈라고 부르는데 이 카디즈를 침범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 예. 영공까지 침범했다는 건 이건 다른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정확히 예. 이제 말씀드리면요. 카디즈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 구역이 영공은 아닙니다. 아, 예. 다만 뭐냐면 이제 비행기는 일반 배라든가 이런 것과 속도가 다르게 굉장히 빨리 날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굉장히 넓은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너의 소속을 밝히고 자, 조금 니들이 여기서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영공에 침공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경고를 하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조금 깜빡을 했는데 네. 자, 이게 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그 그러니까 식별 요격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이제 우리나라 기체인지 혹은 뭐 민항기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식별 요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이런 카디즈 방공 식별 구역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영공까지 침범에 들어오는 이건 굉장히 한 나라의 그 이 영역을 침범에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엄중해지는데 예. 자 일단은 경고 방송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더 못 들어오게 비행기 쪽 앞쪽으로 이렇게 막아서면서 진로 차단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플레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항공기가 이제 미사일 같은 걸 쫓아내기 위해서 뿌려내는 플레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불꽃 뿌리는 거 보셨죠? 네. 항공기에서. 그래서 그 플레어를 뿌리는 것을 하고, 자, 그것조차도 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 들어올 때는 경고 사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이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쳐서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경고 사격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고 방송, 진로 차단, 플레어 발사라고 하는 무려 3가지의 단계까지 거쳐서 누차 경고했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경고 사격을 한 것이고요. 예. 자, 이제 경고 사격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강제 착륙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격추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조준 사격까지도 마지막에는 할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공을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거는 공군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예. 저는 단호하게 굉장히 조치를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당시 그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거슬러서 북상 중이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영공을 침범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 방공식별구역 침범 문제가 예. 사실 이게 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이게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한테 많이 당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도 보면 일본도 러시아 기체가 자기네 영공을 네. 영해 위에 상공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 중국과 러시아 이 양국이 굉장히 이 군용기 운용에 있어서 좀 뭐 도를 넘는 행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알고 들어왔어. 일부러 이것을 들어왔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이들의 들어오는 루트가 그 방공식별구역과 이런 그 경계성, 우리와 일본 사이에 방공식별구역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 사이를 여기들이 들어와서 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양쪽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군으로서는 당연히 좀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이 영공에서의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패권, 힘겨루기 때문이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 침범 행위들이 민감하게 된 것들이 결국은 이전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서로 충돌에 의해서 이미 한 2010년 정도 때부터 일어난 그 충돌의 이후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러시아기의 이런 어떤 침범 문제 같은 것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것은요. 예. 결국은 이 동북아 지역 자체의 안보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이 관련 국가들 사이에 만약에 사이가 좋다.
군사적 긴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영공을 침해한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치열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WTO 일반이사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몇 시쯤 시작을 하나요? 네,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요청으로 제기된 일본의 수출 관련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일에 긴급 상정 안건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의제당 시간이 얼마나 할애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우리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국 대표단 지금 제네바 현지에 도착을 모두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대표단은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면서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면서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공항에서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도 저희 YTN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지만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WTO 일반이사회 전략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오전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번 유 본부장의 방미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와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우리 측과 이를 방어하는 일본 측의 팽팽한 논리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략 포인트는 무엇이고 또 일본은 어떤 논리로 방어에 나설지를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지적하려는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무역에 관한 대표 협정인 가트 조항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트 협정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 가트 1조 1항도 공략 포인트로 꼽힙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던 우리나라를 이유 없이 제외하는 것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규제로 해당 물품의 한국 수출이 지연된다면 이 역시 가트 10조 3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명백한 국제 규약에 근거를 둔 논리로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조치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 WTO 회원국이 잘 알 수 있게 정확하고 쉬운 표현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니라 내부 운용 규정을 바꾼 것일 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도 국제규약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って指摘は全く当たらず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불충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안보 이익을 위해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역시 국제사회 설득에 자신감을 보이며 통상 전문가를 파견한 만큼 오늘 이사회에서는 한일 양측에 불꽃 튀는 논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일 갈등이 첨예한 시점에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만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볼턴 부장관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공개된 일정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주한미 대사관과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 외에는 확실히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논의로 꼽고 있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일본 방문 직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만큼 볼턴 부장관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턴 부장관은 일본에서도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잘 풀어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확전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일 대화를 위한 다리 놓기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방안에서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의 호위 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볼턴 부장관이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다룰 WTO 이사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회원국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길 기대한다면서 야당도 팀키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어린애 같은 정치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본 경제보복이 정치권에서도 연일 이슈인데 여야 모두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시각차가 여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WTO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냐고 되물으며 황교안 대표가 그 길이라는 말로 일본에 대한 저자세를 포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이 공감 제로 정당이라며 백태클, 엑스맨 발언에 이어 팀키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춰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 없이 간극만 키우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면서 청와대를 직접 편향했습니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상대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비판하면서 중재안도 내놨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WTO 이사회가 마무리되면 우리 정부의 전략이나 이사회 성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또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지난 2016년 첫 수사 때 원료의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처벌을 피했던 업체들인데 관련자 3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검찰이 재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 대상이 된 업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필러물산, 이마트, GS리테일,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이 업체들은 화학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찰의 첫 수사 당시에는
이 화학 물질들이 정부의 독성 실험 결과에서 정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사회적 탐사 특조위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기소하는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난 1994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부터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유공에서 가습기 사업을 인수한 뒤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가습기 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은 과거 검찰의 첫 수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 PHMG가 독성물질인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 유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 그리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200만 개 가까이 판매됐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8개월 만에 재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공판팀을 구성해 공수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전주정입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수진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한국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일의 과거에 대해 공부하고 아베와 그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일본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나시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길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적인 단합이 함께한다면 이 사태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어제 수보회의가 세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우리 국민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일본을 넘어서자. 그 길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일본이 노리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한국을 몇 개의 부품 소재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교적이거나 이런 문제로 풀기보다는 역사 문제라든가 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 문제를 지금 경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는 아직도 일본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일본에 여전히 예속돼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응한다고 하면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걸 경제를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수출 기술력의 격차가 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거의 본질적인 의미는 최근에 이제 일본은 굉장히 강한 상대라고 하는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우리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패배감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좀 국민들께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을 넘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그 길론에 대해서 오늘 아침 여야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고 김병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캔두 정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이 과연 그 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 감정입니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그 길은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기술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세국 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춰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 자극에 몰두하지 말고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추경안 문제는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를 잠시 유보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쭉 야당 반응 듣고 오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할 수 있다. 이 얘기에는 일단 공감. 그런데 이 그 길의 의지가 반일 감정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얘기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길 정신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 부당함,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이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조할 겁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해법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을 더 성숙하고 발전시켜서 부품 소재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를 더 발전시켜서 특히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일본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제 보복 조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냐. 그 해법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길이라면은 이것들이 그동안 현재 조국 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는 감정적인 메시지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우니 이렇게 일본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더 정교한 정책적 해결 방안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린애 같은 정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일본 파리 얘기도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한국당이 그렇다면 내놓는 그 길의 방안은 뭡니까? 없죠. 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정부가 그러면 대안 제대로 못 내놨다고 그렇게 비판할 거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 내놓으려고 노력하는가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장황스러웠던 거죠. 가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보수 야당이 편의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어요. 수출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보수 야당이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일본을 비판했습니까?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조국 수석의 이분법적 발언 저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조국 수석이나 여권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성됐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왜 야당을 자꾸 편가르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전 야당의 대응을 보면서 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성찰적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책임 없습니까? 이전 두 정부를 거쳐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던 대통령을 바로 야당이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으로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큰일이 발생했어? 뭔가 문제가 있네. 같이 한번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정상인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책임의식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이 분명한 1순위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해법을 내놓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못마땅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시국은 비상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한 목소리를 내자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지금 그런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총선까지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총선 파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5%에서 2.2%로 0.3% 하향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따라서 더 하향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귀결이 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사실상 일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하게 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수, 진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일본을 비판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건 단순히 보수 야당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이 일본 대사를 지냈던 전문가들조차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8개월 전에 이미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화를 걸면서 현재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여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좀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부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비판하는 건 저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 야당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하고 있었던 1:1 회담 등을 다 배제한 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론을 모으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죽하면 가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에 이르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실어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친일파니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좀 정치들은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의 논리가요. 그러니까 논법으로 얘기하면요. 일본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 심지어 배상은 다 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귀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야당의 논리를 정리를 하면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일본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만 때릴 게 아니고요. 일본을 설득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은 지혜롭게 스스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무섭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넘어서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극일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정권 때도 나왔고 전두환 정권 때도 나온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일본 이제 식민지를 겪었죠. 그러니까 강제 힘에 의해서 그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는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굉장히 예속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일본 경제에 대부분 의존하는 경제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 이전 정부 때에도 그 길이라는 게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내세웠던 모토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걸 겪은 피해국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실은 뭐 비유를 하자면 뼛속 깊이 그게 아픔이나 고통이 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일치단결하고 같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그걸 꺼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주의적 사고처럼 뭔가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바른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을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거라든가 일본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제시하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제시하거나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해법들이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 오늘 WTO 일반 이사회가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열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식 안건으로 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정식 제소 전에 탐색전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또 듣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실 총력전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의 김승호 실장이 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WTO에서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인물로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충분하게 설득력을 갖고 있고 후쿠시마 이 수산물 이 분쟁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 순서를 이끌어냈던 실력이 검증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명장의 별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과연 이 WTO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단어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담당해가는 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일본의 통상 규제 조치를 근시안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은 아베가 저지르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의 사설을 쓰기도 했고요. 특히나 일본에 있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아베 총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에게도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극약적인 처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현재 양국 간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칼을 뽑아들었지만 그 칼을 결국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통해서 충분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WTO의 일반 이사회에서 과연 우리 통상 관계자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최선의 역할들을 다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엄하지만 품격 있게 반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리적으로 오늘 일본을 압도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항일 여론전에 선봉에 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글을 끝으로 당분간은 관련 글쓰기를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비판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죠. 공직자로서 이렇게 그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의 친일 반일 프레임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 실패, 외교 안보 무능을 다 커버하려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바로 이게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20년 장기 집권의 거대한 음모가 아닌가. 조국 수석 너무 심합니다. 제발 자중하고 즉각 물러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과거 서희 선생의 거란군 격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왜군 격퇴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위대한 그런 역사를 왜 이렇게 황당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국민들을 웃기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 정말 열세 속에서도 우리가 왜군을 격퇴한 거 무슨 힘입니까? 국민 갈등을 통해서입니까? 네. 그동안 조국 수석이 썼던 표현들 보면은 뭐 쫄지 말자, 친일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야당 공격이 이제 빌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는 글쓰기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책 한 권을 대신 들고 나왔던데요. 이거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일본 회의라고 하는 단체의 정체를 밝히는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회의라고 하는 거는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메이지 유신 때 그때 사실 존재감도 없었던 일왕을 다시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총단결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국가 신토의 교주로 일왕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왕이 이른바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신적인 사상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극우의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내각의 대다수의 사람, 그러니까 그 강요의 대부분이 바로 일본회의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 경향의 모습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규제나 한국 때리기에 나서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과 철학, 사고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책을 들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 조국 수석이 그 책을 들고 나온 것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 SNS 활동을 너무 활발히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지금 계속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요. 하는 얘기의 적절성을 두고 민정수석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조국 수석이 이거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SNS 활동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 배드캅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을 본인이 자처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조국 수석이 대학 교수로 있을 때 SNS를 너무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이제 SNS를 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석으로서 SNS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건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작년도에 갑자기 이러한 약속을 깨고 SNS를 또 활발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사건들이 불거지고 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나니 다시 또 SNS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올해 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사실은 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했을 때는 또 다시 SNS를 끄집어들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40건이 넘는 SNS를 쏟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의 통상 규제가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쏟아냈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도 끝나서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내부 지지층들을 좀 결속시키기 위해서 이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치인 조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호위무사를 자처하기 위한 SNS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당 내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나서갖고서는 일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라 잘 생각해 보면은 국회 청문회로 갈 수도 있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했던 메시지들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좀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우리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청년들이 가서 점거하고 기습 시위했던 사건들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나섰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시위가 조국 수석 SNS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측면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의 국민들이 있게 되는 반일 감정들을 청와대에 책임 있는 인사가 나서서 조장한다라고 하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측면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국 수석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비판을 알지만 배드캅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도 또 감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출판 기념회장으로 가볼 텐데요. 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인사까지 그야말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총출동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영입을 위해서 밤새 기도 중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모습 차현주 앵커의 리포트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보수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죠. 무소속 이현주 의원.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현장은 흡사 이 의원을 향한 보수 진영의 구애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회의실 앞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취재진도 줄을 지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무려 2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축하를 하러 참석했습니다. 홍문종
한국당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념회 초반 이현주 의원의 바로 옆자리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지를 했는데 후반에는 옆자리를 사수한 인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이현주 의원과 나란히 웃으면서 나누면서 친분을 과시합니다. 네, 오늘 뭐 대선 출정 시켰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앞에 이현주 지금 몸값이 꽤 나가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우클릭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 덕분일까요? 이현주 의원을 두고 대성할 정치인이다, 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등 보수 정당들의 강력한 영입전이 펼쳐졌습니다. 나약한 여자지만은 사나이보다도 훨씬 큰 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현주를 나름대로 홍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키워야 되겠다. 그 중에 눈에 딱 뜨이는 사람이 한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언주 의원이에요.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로 이렇게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우파의 모델이 되어주어서 아주 대단히 기쁘고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우리 공화당에서 와서 싸움하셔야 돼요. 네, 이현주 의원은 최근까지도 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아직이라고만 해왔었는데요. 출판기념회로 다시 한번 존재감을 알린 이 의원을 시작으로 보수 대통합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홍문정 의원은 밤낮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책 1000권 준비했는데 뭐 완판됐다고 하고요. 어제 분위기만 봐서는 탈당 후에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몸값이 지금 뭐 절정에 이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계속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현주 의원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세 당이 교집합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우리공화당에 딱 그 교집합에 이현주 의원이 서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상징성을 자꾸 부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곧바로 영입하기도 어렵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그걸 또 지금 달가워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우리공화당과 같이 통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그 세 당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현주 의원을 나름 우리 당으로 끌어들었을 경우에 나름의 상징성을 좀 품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욕심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징성을 뭐 이현주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연 이현주 의원이 그 정도의 몸값이 있으려면 이현주 의원이 가고 난 다음에 연쇄적인 파장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파장 효과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몸값이 좀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정계 개편 바람이 부는 시즌이 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현주 의원의 몸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일부에서는 이게 지도부까지 총 출동할 일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입니다. 자유 억압하려는 세력과 싸울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문연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가를 얘기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모여져 있는 보수 야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인데 분열돼 있는 상태에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죠. 근데 지금 앞서 평론가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현재 광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한국당으로 입당하건 공화당으로 입당하건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영도 등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역 의원인 상태에서 지역구로 옮긴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한국당이나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쉬운 지역에 이현주 의원처럼 지명도가 높고 이 재선에서 3선을 거듭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좋은 지역구를 주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과 보수정당이 내년도 총선에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은 수도권 등에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려운 지역에서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는가를 고민해 보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보수정당의 셈법들이 저마다는 조금 갈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성환 평론가께서 지금의 입지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셈법이 다를 거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쉬운 방식으로의 보수통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상태로서의 이 사람들의 세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의미로 많은 정치인들이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보수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 앞서 잠깐 들으셨듯이 이현주 의원이 연수생 시절부터 눈에 띄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연을 강조하면서 구애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 민주당 대변인 시절에 황교안 대표를 거세게 비판하던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시절 이현주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치관에 우려를 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책임자로서 뇌물 의혹을 받는 삼성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수사하지 않고 이를 알린 정치인과 기자를 되려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을 법무부 장관이라니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16억 원의 수임료에 달하는 전관예우 의혹, 아파트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등 민생과는 동떨어진 황 후보자가 어떻게 어려운 민생을 돌볼지 의아합니다. 네. 4년 전 발언인데요. 전혀 입장이 다른 이 발언입니다. 정말 정치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당으로 결과적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클까요? 글쎄요,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수 정치가 분열됐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현주 의원이 저는 자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현주 의원의 정치 미래가 뭐 어느 정도 밝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천을 일단 받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또 나름의 거기에 또 상징성까지 부여가 되면 이현주 의원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수도권에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이면 나가서 바람을 좀 일으켜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현주 의원이 그걸 좀 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는 쉽게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미래를 좀 점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뭐 강효상 의원은 어벤져스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문수 지사는 다소 뼈 있는 러브콜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에 오면 막말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그렇기 뜻일까요?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현주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왔던 것은 이렇게 강하고 거센 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와 가장 정치로 가까운 차명진 의원의 발언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애둘러 다시 비판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선명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꼬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도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보수정당이 좀 통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주 의원, 민주당 거쳐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갔다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갈등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해서 지금은 무소속 의원인데요. 어제 몸싸움과 고성, 폭언과 욕설이 이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이 같은 충돌에 119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력 인사를 현실론을 친일파로 외면서 사죄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됐습니까 도대체? 원의원님
꼴복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이게 손학규 정치입니까 정말? 정신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론을 내줘야 하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 건지. 대표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상한 대표님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가실 거면 저희를 밟고 가십시오. 명분이 없으니까 단식 끝내세요. 아니. 대표가 어딨습니까? 장진영 비서장이 이분을 갖다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장진영 비서장이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찍으세요.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입니다. 저게 아티즘 무슨 정치야? 먼저 권성주 혁신위원과 우리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오신환 원내대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 이 봉합을 목표로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분당의 씨앗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분당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가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로 이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지도부의 권한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혁신위원회는 40살 이하 언더폴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바른미래당이 혁신해보겠다고 모인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혁신은커녕 손학규 대표의 퇴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의 온전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단 한 석을 거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서 결국은 보수로서의 통합을 꾀하든 아니면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과 함께 일부는 또 호남정당을 탄생시키든 보수의 새로운 정계 개편을 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지도부가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수 통합이 될 수도 있고 호남발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쯤 총선이 다가올 때 많이 사실은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민주평화당도 대표와 원내대표 이 세력 간에 지금 내분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통합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일단 바른미래당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하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귀국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안철수 전 대표를 호출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른바 손학규 대표 쪽 호남계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계 그리고 그 틈새에 안철수계가 있는데 안철수계는 지금 바른정당계하고 어느 정도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할 만한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있잖아요. 이 지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도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쪼개지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권 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을 만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자꾸 불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서로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 통신망 구축을 도왔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22일 주요 기사 제목입니다. 화웨이의 전직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 통신공사와 지분 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 판다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서 장비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가 북한의 기지국과 안테나 등 고려링크 설립에 필요한 장비를 전달하는 데 매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화웨이의 장비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나르는 내용을 담은 2008년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화웨이는 다른 중국 기업 단둥카오와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이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며 이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을 시찰한 자리에서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장 장비 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 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통신은 잠수함의 규모나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배상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의 매각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이 신청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입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버티는 배경에 일본 정부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찬식 서울 동부지검장과 차경환 수원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지검장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떠나게 됐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합심한다면 잘 헤쳐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한 지검장은 199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차 지검장도 검사장이라는 막중한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다며 일장 춘몽을 꾼 것처럼 남기는 것 없이 검찰을 떠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마라. 지금 보기만 해도 아주 침이 고이는데요.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을 내는 중국 사천지방 전통 향신료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최근에 마라탕, 마라샹궈 이렇게 마라를 베이스로 한 음식들이 인기를 끄는데 정작 위생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유명 마라탕 전문 식당입니다. 조리대 위 환풍구는 청소를 언제 했는지 까만 기름때로 가득하고요. 주방 곳곳 각종 찌든 때와 쓰레기, 인상을 절로 찌푸리게 합니다. 청소가 지금 한 지가 좀 됐나 봐요. 3개월 정도 됐어요, 청소 안 하신 지. 서울 서대문구의 또 다른 식당을 보겠습니다. 냄비에는 오물이 둥둥 떠 있고요. 가스레인지와 냄비에도 기름 찌꺼기가 아주 잔뜩 눌어붙었습니다. 기름때는 잘 청소하기 힘들어서 안 하신 거예요? 음식점뿐 아니라 건두부 등 음식 재료를 만드는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업장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얼룩진 빨래와 쓰레기들이 아주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또 대걸레 바로 옆에서 두부를 만들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점검한 음식점 49곳 가운데 23곳이 또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한 14곳 모두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정식 수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를 수입하고 또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재료를 음식에 넣은 겁니다. 충격이 더 큰 이유, 동네 조그마한 식당, 영세한 식당이 아닌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주 인기가 높은 식당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 식당에서 쓰는 음식 재료를 추적해 보니까 원료 공급업체의 위반 사항도 발견을 해낸 건데 이번에 적발된 식자재 업체가 납품하는 식당이 전국적으로 모두 100여 곳으로 추정이 돼서 이번에 문제가 된 식당 23곳을 훌쩍 넘깁니다. 물론 모든 마라탕 전문점이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단속된 업체 이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마라탕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직접 그런 상황을 봤다면 신고도 식약처에 가능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정부는 또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사실은 이 자리가 속 시원하게 그런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을 텐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죠. 영업 비밀도 있고 우리 대응 카드를 다 여기서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요. 특히 여행 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얼마나 여행하셨는 줄 아십니까? 거의 800만에 육박합니다. 예, 754만 정도. 거기서 쓴 돈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도 파악은 하여튼 조 단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조는 많은데 6조 4천억. 6조 4천억, 예, 저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복 조치가 세계 품목에 대해 소재에 대해서 시행이 됐잖아요. 7월 4일 날.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얼마만큼의 하방 역할을 할 거냐. 발표기가 뭐 돼서 그렇지 나름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수치 정리된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정부도 그거 한번 계산도 해보고 추계도 해보지만 지금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반도체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재를 비축해놓은 거. 네네. 언제 바닥납니까? 이거 일본에서 계속 수출을 금지하고 의원님 그거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알고는 계시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영업 비밀이라 지금 발표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는 지금 정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 비밀이라고서 밝힐 수 없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조치가 굉장히 치졸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몇 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업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 잘못된 인포메이션도 주고 해서 아니 대강 그러니까 몇 개월 우리가 최악의 경우 상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 달치밖에 안 남았다, 두 달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가면은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파악을 했는데 보고는 못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업 영업 비밀이라 하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두 달치밖에 안 갖고 있답니다. 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달 내에